전 국민이 로또가 당첨된 나라. 수리남 정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50년은 걸릴 일이라던 과제가 한국 기업에 의해 단 3년 만에 실현된 겁니다. 부패와 빈곤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나라, 수리남.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남미에서 가장 유망한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역사에 남을 그 전환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단 1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감동의 기록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파라마리보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투자사의 리스크 분석 컨설턴트로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평가해봤지만 이번만큼 확신에 찬 적은 없었거든요. 수리남, 인구 63만 명의 국토는 한국보다 큰 나라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주목한 이유였죠. 가이아나가 바로 옆에서 석유로 대박을 터뜨렸는데 같은 분지에 있는 수리남에서 안 나올 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파라마리보에 도착해서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꼴 날 거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죠. 석유가 나와도 결국 외국 자본만 배불린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달랐어요. 김정우라는 한국계 석유기획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회의적일 때 김정우 씨만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유전은 분명 어려우니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김정우 씨는 IMF 때 한국이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만난 사람인데도 제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지질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이 세 나라는 같은 대륙붕 위에 있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가이아나에서 석유가 나왔다면 수리남에서도 나와야 정상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현지 어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바다 색깔이 예전과 다르다고 했어요. 때로는 기름기가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단서였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리남 정부는 과거 외국 자본에 당한 경험 때문에 극도로 조심스러워했어요. 야당 지지자들은 아예 또 다른 약탈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설득하려 했어요. 인구 63만 명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 대형 유전이 발견된다면 1인당 배당금만 5천만 원이 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이아나처럼 1인당 지 3배 이상 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외국인이 또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시선이 역력했어요. 아무리 합리적인 데이터를 보여줘도 불신의 벽은 높았습니다. 김정우 씨만이 유일하게 제 편에 서서 말했어요. 이분은 다른 투자자들과 다르다고, 정말로 수리남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우 씨와 함께 수리남 전통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정우 씨는 제게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IMF 때 모든 나라가 한국을 포기했지만 한국은 해냈다고 했습니다. 수리남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투자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한국인인 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묘했습니다. 김정우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결국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수리남도 제대로 된 석유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죠. 날부터 본격적인 지질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삼각 분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가이아나가 2019년부터 석유 생산을 시작해서 GDP 폭발적으로 성장한 걸 보면 수리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씨와 함께 해저 지형도를 펼쳐놓고 분석했죠. 가이아나 바로 옆이라면 지질학적으로 여기도 석유가 있어야 정상이었어요. 실제로 예비 탐사에서 유망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사였어요. 뉴욕에서 온 화상회의 요청에 응했더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투자위원회 의장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치매 유전 개발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육아로는 적자 프로젝트라고 했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35조 원 규모의 매장량 가능성을 보여주며 설득했어요. 인구 63만 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성공할 경우 수리남은 제2의 가이아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아나는 석유 발견 후 1인당 지가 6,000달러에서 2만 달러 이상으로 뛰었거든요. 하지만 본사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시 한번 수치를 확인했어요.
만약 대형 유전이 발견된다면 수리남 국민 한 명당 5천만 원 이상의 배당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다음 날 김정우 씨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본사에서 투자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이죠. 김정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IMF 때 한국도 모든 외국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덕분에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저는 단순히 투자 수익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한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저는 현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남 해안에서 발견된 지질 구조가 가이아나와 거의 동일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특히 심해 2000m 지점의 안반 구조가 전형적인 석유, 매장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현지 어민들의 증언이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바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였습니다. 기름 냄새 같은 게 올라온다고 했죠. 이런 자연 누출은 지하에 석유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어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본사에 다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뻔했죠. 투자 위험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파라마리보 항구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바다 밑에 수리남의 미래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돈 계산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김정우 씨가 옆에 와서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그냥 석유가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있어야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건 단순한 투자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수리남이라는 나라의 가능성을 찾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에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가이아나가 3년 만에 경제 규모 3배 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수리남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63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었어요. 석유 수익을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하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김정우 씨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수리남의 석유 개발은 한국의 심해 시추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동해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력이 바로 수리남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수리남이 석유를 캘 수 있게 될 거라는 확신을 주었죠. 저는 그날 밤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사를 설득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진짜 수리남을 위한 방법을 말이죠. 수리남에서의 3주째, 저는 현지 민심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디를 가든 또 해외 자본이 다 가져가겠다는 냉소가 가득했어요. 카페에서, 시장에서, 택시 안에서까지 똑같은 반응을 들었습니다. 특히 야당 지지자들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한 집회에서는 IMF 같은 구조 조정은 절대 안 된다는 구호까지 나왔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IMF, 바로 제 아버지 세대가 겪은 그 상처였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이건 표준 절차라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군중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 중년 남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번이나 속았는데 또 믿으라는 거냐고 말이죠. 김정우 씨가 옆에서 조용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리남도 한국의 IMF 시절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우 씨는 저에게 수리남의 아픈 역사를 들려주었어요. 1980년 군사 쿠데타 이후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국 자본이 자원을 마구 빼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바우테르서라는 독재자 시절에 마약 거래와 자원 약탈이 횡행했다고 했어요. 김정우 씨는 한국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IMF 때 외국 자본이 헐값에 기업들을 사들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걸 디딤돌로 삼아 더 강해졌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과연 수리남을 위한 건지 아니면 미국 자본을 위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파라마리보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가이아나 사례를 들며 비판했어요. 석유가 나와도 빈부격차만 심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일반 국민들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나의 1인당 GDP는 3배 이상 뛰었다고 말이죠. 교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석유 수익이 수리남 국민들에게 돌아갈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수리남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어요. 캄캄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으니 문득 이 나라의 현실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63만 명의 국민이 이런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구나. 그들에게 석유는 정말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저주가 될까? 김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확신이 안 선다고,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어요. 김정우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IMF 때 한국 사람들도 그랬다고 했어요. 모든 걸 의심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김정우 씨는 두 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투명성과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노르웨이처럼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관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노르웨이 모델, 석유 수익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배분하는 시스템 말이죠. 김정우 씨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었어요. 한국이 IMF를 극복한 경험과 기술이 바로 수리남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식 투명성과 한국의 기술력이 합쳐져야만 수리남이 진정한 석유 대국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석유 개발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수리남만의 국부펀드 모델을 함께 제시하기로 한 거죠. 노르웨이는 1990년대부터 석유 수익으로 국부펀드를 만들어 현재 2,000조 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 수익으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도 마련했죠. 수리남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봤어요. 김정우 씨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이 IMF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남만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수리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 덕분에 그 미래가 가능해질 거라는 믿음도 생겼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리남에 있다고 하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냐고 말이죠.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또 그런 나라에서 뭘 하려고 하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또 한국 같은 나라에 속을 거라고 했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턱 막혔어요. 한국 같은 나라라니. 아버지에게 한국은 여전히 자신을 망가뜨린 나라였습니다. 이번은 다르다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을 IMF 때도 들었다고 했어요. 투명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이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40년 넘은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1997년 IMF 때 사업이 무너지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야 했던 그 상처 말이죠. 아버지는 제가 아직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망가뜨린 나라라고, 그런 나라들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울었습니다. 수리남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투자 수익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쩌면 저는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그리고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정전으로 에어컨이 멈춘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끈적한 더위 속에서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라마리보 시내는 여전히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 속을 거라는 말. 혹시 제가 지금 수리남에서 겪는 이 현실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건 아닐까요? 김정우 씨를 만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을 믿었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저도 혹시 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말이죠. 김정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이 있는 말을 해주었어요. 제 아버지 세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라고 말이죠.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김정우 씨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IMF 때 무너진 기업들, 떠난 사람들, 그 모든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 교훈으로 더 강해졌다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뭔가 새로운 관점을 얻었어요. 아버지의 실패가 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수리남에서 하는 일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 저녁에 수리남 전통시장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해질녘까지 일하는 어부들을 보며 IMF 시절 한국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가난하고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의 눈빛에는 포기 같은 게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수리남 전통 언어였는데 옆에 있던 젊은이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분이냐며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온다는 게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이죠. 그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고. 가능성만 있어도 희망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IMF 때 절망을 겪었지만 지금 수리남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요. 김정우 씨가 옆에서 중요한 말을 덧붙였어요. 한국이 IMF를 극복한 그 경험과 기술력이 바로 수리남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리남에서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그날 밤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가 겪은 아픔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길을 찾아보고 싶다고 털어놓았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라고, 나만은 다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에서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분노 뒤에 숨어있던 걱정과 사랑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수리남에서 하는 일이 결국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리남에서의 한 달째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앙헬 곤살레스라는 현지 로비스트였어요. 그는 수리남 정계의 강력한 인맥을 가진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파라마리보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앙헬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값비싼 정장에 롤렉스 시계까지 모든 게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앙헬은 제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며 흥미롭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직 초기 단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앙헬은 웃으며 겸손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다고 말이죠. 본사에서 투자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어. 본사와의 회의 내용이 어떻게 새어나갔을까요? 앙헬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정부 인허가, 현지 파트너십, 모든 걸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이죠. 대가가 뭐냐고 물으니 앙헬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거였어요. 지질 탐사 결과라든지 본사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말이죠.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앙헬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어차피 본사에서 철수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하면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그것도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본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투자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수리남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는 통보였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압박이 들어왔어요. 본사에서는 저에게만 믿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인정한다며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을 검토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앙헬이 달콤한 제안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본사가 철수를 명령하고 있었어요. 김정우 씨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막막하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김정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 깊은 말을 해주었어요. IMF 때도 한국 사람들이 다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 지켜도 역사가 바뀐다고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앙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수리남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때부터 외국 자본과 결탁해서 자원을 빼돌린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김정우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도 IMF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헐값에 기업을 넘기려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그런 유혹을 뿌리친 사람들 덕분에 한국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 앙헬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같은 호텔 라운지로 나왔어요. 앙헬은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협력할 수 없다고. 제가 추구하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말이죠. 앙헬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본사도 포기했는데 혼자서 뭘 할 수 있냐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투명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수리남을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앙헬은 코웃음을 치며 일어났어요. 후회할 거라고. 수리남에서는 자신 같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정우 씨가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 명만 지켜도 역사가 바뀐다는 말, 그리고 한국이 그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 말이죠. 그날 밤 김정우 씨와 만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사 없이도
앙헬 같은 로비스트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한 거예요. 김정우 씨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직접 제안해보자는 거였어요. 수리남의 석유 개발을 한국의 기술과 투명한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말이죠. 한국은 IMF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동해 유전 개발 기술도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식 투명성과 국민을 위한 시스템 구축 노하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걸 말이죠. 미국 자본도 아니고 수리남의 부패한 로비스트도 아닌 한국의 깨끗한 기술과 시스템으로 수리남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사에 공식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동시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저는 한국인의 딸이라고 말이죠. 본사에서는 즉시 항의 전화가 왔어요.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김정우 씨와 함께 수리남 정부의 새로운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식 국부펀드와 한국식 복지 시스템을 결합한 모델이었어요. 석유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배분하는 시스템 말이죠. 우리가 제시한 모델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수리남의 석유 수익 전액을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 기금에 넣고 그 수익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3분의 1은 현재 세대를 위한 복지에, 3분의 1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나머지 3분의 1은 국가 인프라 건설에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이었어요. 모든 수익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IMF 이후 구축한 투명성 시스템을 수리남에 적용하는 거였죠. 수리남 정부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열광했어요. 외국인이 이런 제안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젊은 공무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외국 투자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는데 처음으로 수리남 국민을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기존 정치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앙헬 같은 로비스트들이 뒤에서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저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몰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정우 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직접 연락해서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수리남의 석유 개발을 한국의 ODA 사업으로 추진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심해 시추 기술을 활용하고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한국형 발전 모델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거든요. 몇 주 후 한국에서 공식 사절단이 수리남을 방문했습니다.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석유공사,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이 함께 왔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한국 사절단이 수리남 정부에 제시한 조건들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석유 개발 수익의 대부분을 수리남이 가져가고 한국은 기술 이전과 시스템 구축에만 참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수리남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K-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한 대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된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교육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을 믿는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김정우 씨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한국의 석유 기술자들이 수리남에 와서 현지 인력을 교육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수리남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보내 연수를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부펀드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전문가들과 한국의 공적 자금 관리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수리남만의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리남의 미래가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불신 대신 기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파라마리보 시내를 걷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석유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희망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다는 걸 말이죠. 김정우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수리남이 한국 덕분에 새로운 나라로 태어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한국인의 마음이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과 함께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석유 개발 합의가 체결된 지 6개월 후
수리남에는 중요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현 집권당인 산토키당과 야당인 국민진보연합 간의 치열한 경쟁이었어요. 선거의 핵심 쟁점은 바로 석유 개발 정책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국과의 석유 개발 협정을 강력히 비판했어요. 결국 외국 자본의 또 다른 형태라며 반대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집권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수리남의 미래가 없다고 맞섰죠. 저는 선거 분위기를 지켜보며 불안했습니다. 혹시 야당이 승리하면 모든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정우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말이죠. 선거 한 달 전 집권당에서 저희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식 국부펀드 모델을 당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상세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리남 석유 개발이 성공하면 국민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동시에 무료 교육과 의료 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직후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이야말로 수리남이 꿈꿔온 미래라고 말이죠. 하지만 앙헬 곤살레스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한국이 결국 수리남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앙헬이 언론에 폭로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미국 투자사를 그만두고 한국 편에 섰다며 이건 국가 간 이권 다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뉴스가 나간 직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제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김정우 씨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증명한다고,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앙헬의 과거 행적이 곧 폭로될 거라고 말이죠. 선거 일주일 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리남 언론에서 앙헬의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과거 독재 정권 시절부터 외국 자본과 결탁해 불법적으로 자원을 빼돌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앙헬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 규모였어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폭로 이후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앙헬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지지는 더욱 높아졌죠. 야당에서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들 중 일부가 앙헬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히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며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했어요. 선거 3일 전 집권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저도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생애 첫 대중 연설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확신에 찬 목소리가 되었어요. 한국이 수리남에 약속하는 건 착취가 아니라 동반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한때 가난한 나라였지만 교육과 기술, 그리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인으로서 수리남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말했을 때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정우 씨도 연단에 올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리남의 석유는 수리남 국민의 것이고 한국은 단지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기술 없이는 수리남의 꿈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율은 85%를 넘었습니다. 수리남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김정우 씨와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밤 11시경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권당인 산토키당이 압승을 거둔 거예요. 득표율 60%로 야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요. 승리 연설에서 산토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리남 국민은 미래를 선택했다고, 한국과 함께 새로운 수리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순간에 제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한국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김정우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한국과 수리남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이죠. 한국 덕분에 수리남이 새로 태어났다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수리남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파라마리보 공항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며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씨가 배웅을 나왔어요. 그는 제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수리남을 위해 희생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수리남은 진짜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이죠. 저는 김정우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요?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김정우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있는 한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수리남 사람들도 이제 한국을 믿는다고, 한국 덕분에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고 강조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보낼 영상편지를 녹화했습니다. 1년 동안 미뤄온 일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할 말이 생겼거든요. 영상 속에서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리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버지가 미워했던 한국, 지금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IMF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실패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제가 수리남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아버지의 아픔이 저에게는 지혜가 되었다고 말이죠. 영상 마지막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함께 방문해보자고 말이죠. 이젠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됐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몇 시간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 봤다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한 일을 보니 한국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 방문 제안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함께 가보자고, 이제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40년 넘게 아버지 마음에 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김정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수리남에서의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보고했어요. 김정우 씨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수리남에서 첫 시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매장량이 확인됐다고 말이죠. 정말로 수리남이 제2의 가이아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전수한 투명성 시스템 덕분에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리남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이죠. 김정우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수리남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수리남에서 한 일이 단순히 석유를 개발한 게 아니라 희망을 심은 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제가 수리남에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상처가 다른 나라의 치유가 된 셈이었죠. 몇 주 후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 땅을 밟으신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 서울의 발전된 도시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밝은 표정에 아버지는 감탄하셨어요. 김정우 씨와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정우 씨는 아버지께 깊이 인사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딸분 덕분에 수리남이 새로 태어났다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이제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여행 마지막 날,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인정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수리남에서의 1년, 그 모든 고생과 선택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개발도상국의 자원 개발을 돕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도 수리남처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김정우 씨는 지금도 수리남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연락이 오는데 수리남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덕분에 진짜 희망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이제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합니다. 수리남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 우리 가족의 오랜 상처까지 치유해 준 셈이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여전히 자랑스럽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패한 나라라 불리던 수리남.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엔 한국의 경험, 그리고 IMF라는 고통을 넘어선 기억이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깊은 신뢰, 기술보다 더 따뜻한 진심이 만든 기적. 이 조용한 기적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누군가는 한국의 흔적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